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빌라 앞 골목에 물이 차올랐고 119 구조대원들이 반지하 방범창을 뜯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이 반지하 방에 일가족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목 입구부터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던 탓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마침내 방범창을 뜯어냈지만 이미 반지하 방에는 빗물이 가득 들어찬 상황. 구조대원들도 이웃 주민들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발만 구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보신 영상처럼 지난 8일부터 하늘이 구멍난 듯이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들었고 침수된 양이 엄청나다 보니 거주하던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대한민국 반지하 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건축그룹 수주총괄 심재희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건축그룹 해외개발부문 곽진 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강남역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실종 신고가 났고요. 그리고 또 관악구의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목숨을 잃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지난 기억을 상기해보자면 2011년 우면산 사태, 2020년 최장기간 폭우, 그리고 이번 2022년은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이 모든 것들이 서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네, 지난 8일 서울 강수량은 시간당 116mm, 동작구는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시간당 우수 처리 능력이 95mm인데 그날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날 제가 S그룹 사업 시행자와 강남에 미팅이 있었는데 6시부터 엄청나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 미팅 후 한 8시 반 정도가 되었는데 맨홀 뚜껑이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볼볼 끓고 있었고요. 지하수가 도로로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영유했군요. 네. 이런 상황에도 반지하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관악구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발달장애 가족이 가슴 아프게도 참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반지하로 스며든 물이 양이 많아서 힘으로는 문을 열지 못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도로와 접한 창은 굳건히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서는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 부사장님, 우선 구독자를 위해 반지하 개념 그리고 또 어떻게 태동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지하는 일반인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건축법에는 반지하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법적 용어로 반지하는 대피소였죠. 다만 건축법 2조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반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반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반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대피소라는 것이 건축법에 적용됐습니까? 반지하의 주택 형성 과정을 그 시대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 1962년도에 제정된 건축법에는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박정희 정부 때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건축법을 개정하였는데요. 방공호 또는 진지, 군사적 목적으로 신축 건물에는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바뀌었네요. 그리고 1976년도에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법이 허용되었는데요. 주택의 거실을 지하 표면 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고요. 그렇죠. 환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1980년도에 들어와서 이촌항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즉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이동하였는데요.
대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건물주들이 세를 놓기 시작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완화가 이때 되었죠. 네. 84년도에 청구의 2분의 1, 즉 반만 묻혀도 용적률에서 제외해주는 지하로 인정하며 반지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하층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고 네.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반지하 주택이 급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이 합법화되면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3, 4층 건물 지하에 반지하라는 거실 공간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2000년도에는 1층에 주차장을 두면 연면적에서 빼어주고 네. 한 층을 올려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2012년도에는 네. 임의조항으로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삼석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반지하 공간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임의조항으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아, 네. 네. 점진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나가는 추세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반지하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이 최근 도심 공동주택 아파트 가구 수를 조사하던 중에 반지하 가구 수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통계청 인구 총조사를 보면 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전국에 32만 7,320가구가 전국 가구 대비 반지하 가구로 1.6% 정도를 네. 1.6%나 차지하는군요. 네, 차지하고 네. 있고 그중 이제 20만 840가구가 서울에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전체 반지하 가구 수의 61.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네요. 예, 특히나 또 대부분의 반지하 가구 수가 또 서울에서도 관악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 인구의 서울 집중화와 또 80년대까지 이제 폭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를 수용할 집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지하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신부사장님, 이번에 서울시가 폭우 사태로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이지만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하고 네. 실행에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까지 저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사회빈곤층의 주거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좀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미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여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갔다는 계획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로 전환할 방침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는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10일자에 보도된 내용들인데 15일쯤에 또 한 차례 추가 정책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곽 부사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광복절에 서울시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반지하 거주민들이 이제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신속하고 반가운 소식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서 공공임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기존 가구 수의 2배 수준인 약 23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은 매년 매입 임대주택을 5천 가구, 네.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해서 임대주택 3천 가구 등을 확보해가지고 총 8천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신부사장님, 네. 저희 이 소식을 접하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좀 생깁니다. 자, 첫째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부분들하고요. 네네. 둘째는 이게 언제부터 실행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황 실장님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에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서 네.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 예정이고요. 네. 중위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서 대상과 금액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행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네.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상층으로 이제 이주하다 보면은 비워지는 공간을 서울주택공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 공동 창고라든가 지역의 커뮤니티 등의 이제 비주거용 용도로 변경해서 더 이상 이제 이게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생계형으로 임대 사업을 하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부사장님, 만약 신축 개발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서 지하층을 없애고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지하층을 주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또 1층을 필로피 구조로 이렇게 설계한다 했을 때 공사비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치아 공사비는 터팍이나 네. 공막이 공사가 없음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는 절감되겠으나 네. 한 층이 없어지면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건축주의 사업 손익이 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좋지 않아질죠.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높이의 제한이나 용적률을 종상향을 통해 건축주의 사업 손익을 좋게 해준다면 굳이 건물주들은 반지하 공사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네네. 3층에서 4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4층에서 5층으로 종상향하면 훨씬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5층 이상으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필히 설치해야 된다는 법규가 적용되겠죠. 아,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네. 설치가 있죠. 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면 실제로는 건물의 성능 자체는 훨씬 더 네. 사용성도 좋아지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든가 공간 소요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서 생기는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거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훨씬 더 좋은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네네. 그 예전에 건축법에는 엘리베이터가 약간 호화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좀 주지도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아, 예. 예. 그 최근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더 이상은 사치품이라든가 그렇게 분류되는 이미지는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을 거 네. 보입니다. 필수적인 부분들도 네네. 좀 있죠. 네네. 예,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예전에는 상당히 고급화되고 많이 높았으나 지금은 이제 현실화되고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를 없앰으로써 종상향을 시키고 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여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높이에 대한 문제가 걸릴 텐데 그런 부분들도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지하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나눴는데 지금 정부 대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나 그리고 현재까지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들 해주신다면 우리 심지 부사장님부터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번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께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건물주도 손해보지 않고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건축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곽 부사님께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반지하 주거 부분뿐만 아니라 지하 부분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들부터 발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신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차수판을 활용해가지고 네. 피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딜레이 타임이 좀 있죠. 하지만 또 다음 달에 추석 전후로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되었거나 침수 우려 지역이 있다면 차수방 같은 좋은 임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백 기간에는 이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의 고견을 잘 들었는데요. 역대급 폭우로 지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서민들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도 벌어졌고요. 이번 폭우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며 정밀한 대책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폭우보다 대책이 더 불안하다라는 가슴 아픈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패널로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림부동산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